오늘은 이제 5방법인데 4방법은 워낙 이제 계산 문제가 2번이나 나와서 뭐 조금 이제 나와도 수험생들이 많이 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방법은 사실은 이제 계산 문제가 아직 많이 안 나와서 계산 문제 조금 어렵게 꼬아서 몇 가지만 꼬아서 내도 좀 오답률이 높아지게 만들기가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방법도 오늘은 제가 이제 좀 개념 위주로 좀 설명을 쭉 드릴 텐데 개념을 한번 쭉 잘 생각하시고 5방법 이제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지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프린트 중에 제가 드렸던 거 3페이지 쪽에 보면은 제가 이제 표 하나 쭉 원가표 만들어 가지고 제조 원가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부터 내려오는 방식, 그래서 4방 5방법 이제 비교하는 표를 하나 쭉 만들어 드렸었는데 그 표를 한번 좀 기초로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뭐 우리 처음에 이제 제가 4방법 설명드리고 하면서 뭐 GM이 나왔고 뭐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 전에 우리 4방법 할 때는 이게 국내 판매 가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GM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 표로 보면은 뭐 우리 원가로 구성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 최종 국내에서 얼마에 팔렸는데 이 중에 이제 GM이 있고 뭐 이제 COGS가 있고 뭐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우리가 통째로 그 국내 판매 가격에서 동종업계 매출 총익률을 전체를 다 날려버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부대 비용 몇 가지만 조정을 해서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 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이게 4방법이었다라고 하면은 5방법은 좀 반대 개념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기서 원가를 일단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구매자 측면이 됐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이 물건을 사기까지는 그 밑에 이제 수출자가 또 있었겠죠. 수출자나 제조자가 수출자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다 이제 코스트를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다 또 GM을 올려서 이 코스트는 결국은 COGS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되죠. GM을 올리는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부과되는 몇 가지 비용들만 추가를 해가지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만약에 세일즈, 그러니까 매출 자체를 내가 이제 판매자랑 구매자 간에 FOB 계약으로 했다. 그러면 FOB 가격 자체가 이제 매출액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걸 과세 가격으로 써먹기에는 매출액에다가 플러스 뭐 운송비, 국제 운송비 이걸 더해야, 예를 들면 FOB로 팔았으면 FOB로 팔았고 FOB로 샀지만 결국은 여기에는 이제 국제 운송비들이 그 숨어 있을 테니까 매출액에다가 운송비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5방법 계산은 뭐 간단한 구조로만 보면 제조 원가에다가 동종업계 매출 총이익률을 더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운송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운송비까지 포함을 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5방법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되고 어려운 거는 이 코스트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그리고 그 운송 비용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되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코스트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러니까 생산자의 코스트에 빠져 있는 비용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매출 총이익률, 그 제가 그 3페이지 표에 한번 보시면 그 우리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성 요소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쉽게 말해서 뭐 마케팅 비용이 됐다, 뭐 아니면 뭐 권리 사용료가 됐다, 뭐 이런 수수료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 전체 판매 금액에 녹아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을 공부하기로는 우리가 4방법을, 그러니까 우리 1방법 하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혹시 빠진 비용들을 구매자가 추가로 지급했을 때는 가산 요소로서 이제 조정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5방법에서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제조자가 팔 때부터 쭉 해서 올렸을 때 최종 얼마까지 올렸어야 정상적인 거냐, 이제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사실 권리 사용료의 개념, 뭐 생산 지원 비용의 개념, 수수료의 개념, 포장비의 개념, 이런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1방법에서 있는 가산 요소 금액들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비용들이 하나도 실제하진 않은데, 근데 결국은 어딘가에는 우리 논리상으로는 우리 이 5방법이든 4방법을 내려오는 방식이든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처음에 우리가 원칙으로 내세웠던 1방법을 향해 가는 가격이니까 어딘가에는 분명히 다 이런 요소들이 다 녹아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저희랑 계속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이 요소들이 어디에 어떻게 녹아 있을 것인지, 내지는 어떻게 녹아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5방법에서는.
자, 한번 그렇게 보시고 5방법의 좀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한번 몇 개 볼게요. 52페이지에 보시면 52페이지에 5방법 산정 방법 해서 관세법 34조 1항에 1항 1조 1항에 1호, 2호, 3호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금액이죠. 그 결국은 이 원가, 매출 총익률, 국제 운송 비용이 법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이해하시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법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첫 번째를 한번 보시면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비나 조립비타 가공에 드는 뭐 비용이나 그 가격, 그러니까 모든 여기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원가성 비용들이 다 그 첫 1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2번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잠깐 먼저 여기서 1번 먼저 보면 1번은 보면 그 주어가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물품을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하는 물품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가는 남의 원가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종업계의 원가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물품 만들었을 때 실제로 얼마가 원가 들었는지,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남의 걸 가져오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의 원가를 공개해서 찾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찾을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원가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 동질 물품의 생산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어가 보면 일단은 수출국 내라는 말이 중요하고, 왜냐면 이 수출국이 아니라 생산자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생산자냐 수출국이냐 생산국이냐라고 봤을 때 수출국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해당 물품의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처음 만들어서 이 원가에다 마진을 얼마 붙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아니라 나와 동종 동류 물품의 생산자가 그 취득한 그 판매할 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할 때 총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결국은 이제 5방법도 4방법과 비슷하게 4방법도 자기의 마진을 빼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기 마진을 빼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10%가 넘어갔을 때는. 근데 5방법 같은 경우는 원가는 액추얼 원가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 여기 들어가는 이윤 및 일반 경비율은 내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출국 내의 동종 동류 업계들의 매출 총이익률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만약에 특수관계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 거래 영향 이 가격이 좀 이상해서 이 매출 총이익률을 적게 가져갔다. 다시 말해서 관세청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봤을 땐 저가로 수입해 왔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됐을 때는 내 걸 쓰는 게 아니라 남의 거, 동종업계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그만큼으로 올려가지고 5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항과 2항이 다른 점은 1항은 자기가 지금 이 수출 물품의 원가를 공개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수출국에서의 동종 동류 업계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 경비를 가산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다른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해당 수입 물품에 실제 이 수입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국제 운송 비용이 되겠죠. 그 국제 운송 비용만큼을 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4방법과 5방법이 좀 동일하게 잡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제 국내 판매 가격은 이 국내 판매 가격 배제 가격 중에서 특수관계한테 파는 가격은 다 제외됐었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내가 수입을 해서 비싸게 팔고 싶은 나의 수입자의 마음과 국내 구매자들이 싸게 사고 싶어하는 그 국내 구매자의 마음이 합쳐져서 결정된 이 판매 가격, 이건 이제 고정값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거기다가 나의 마진을 빼는 게 아니라 동종 동류 업계의 마진을 빼버리는 방법으로 이제 차감을 하는 방식이니까 완전히 재구성된 가격인 거죠. 내가 실제로 여기까지만 액추얼이고 이 밑은 다 이제 만들어진 가격이 돼버리겠죠. 마찬가지로 5방법도 여기 이 코스트까지는 액추얼, 내가 실제로 수출한 물품의 액추얼이라고 보면 이 위부터는 다 재구성된 마진이나 이윤 및 일반 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판매한 거랑 상관없이 내가 아니라 동종 동류 옆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서 팔았을까,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겼을까, 이거를 계산하는 게 이 4방법과 5방법의 공통된 좀 그 접근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방법이랑 5방법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던 1방법에서의 어떤 실제로 거래된 가격, 실제로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 뭐 이런 것과는 점점 좀 멀어지는 개념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제 4방법이든 5방법까지 넘어왔을 때는 그렇게 이제 적정하게 거래된 가격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입 물품은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뭔가 이제 처음 시작 자체가 이상하니까 재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저게 뭐 예를 들면 이제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거나 조건 또는 사정이나 처분 또는 사항의 제한이 있어서 그 가격이 뭔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어떻게 평가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마진을 붙였는데 조건 또는 사정 내지는 특수관계 때문에 더 낮은 마진이 붙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럼 이제 정상적일 때는 어느 정도일까로 올리는 방식이니까 뭐 결국은 이제 1방법에서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예를 들면 특수관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내지는 조건 또는 사정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 결국은 이제 통상의 동종동류 비율, 매출총이익률, 뭐 이윤 및 일반경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 씀으로써 만약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조건 또는 사정이 없다면 이제 이랬을 때의 가격을 찾아가는 대체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저 5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2페이지에서 이제 또 중요한 34조 2항에 보면 5방법을 결정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 굵은색으로 써놓은 건 제가 뭐 법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써놓은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만 하시고 납세 의무자가 위에 있는 1번, 2번, 3번 각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납세자가 제조 원가부터 시작해서 동종동류 업계의 매출 총 이익률까지 다 제출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걸 이제 적용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관세가 돼서 이 5방법을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보통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그러니까 원가를 다 계산해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5방법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오히려 이제 업체들이 1번, 그러니까 원가 관련된 거는 굉장히 잘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원가 관리가 당연히 돼 있어야 그 위에 뭐 어떤 이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할 테니까 원가는 오히려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되는데 진짜로 어려운 거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거 수출국 내에서의 동종업계의 매출 총이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4방법에서 이 동종업계 마진율은 납세자들이 그나마 좀 계산하기 쉬운 게 그 관세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일선세관에다가 이 동종동류 비율,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은 몇 %다라고 사실 알려줘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잘못이 있다라고 했을 땐 이의 제기하는 절차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거 세관에서 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5방법은 이 율을 산출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고시나 어디 법에도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협정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뭐야 수출국에서의 정보 접근도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수출국에서의 동종업계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면 수출국 내 그 수출국이 다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의 매출 총이익률 구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또 과세관청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납세자가 직접 계산을 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5방법에서 원가 계산도 어렵지만 뭐 이것도 굉장히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실무적인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면 이 수출국 내에서의 동종동류 업계의 매출 총이익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뭐 이제 전 세계 그 글로벌 기업 정보들이 있는 사이트가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이제 어떤 뭐 자동차 업체다. 그럼 이제 자동차 업종을 넣고 그거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정보를 막 넣어서 뭐 예를 들면 뭐 가중 평균을 내서 뭐 이걸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납세자가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나마 뭐 그 위에 붙어야 되는 운송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결정을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뭐 규정상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결국 이제 5방법을 계산할 때는
코스트에다가 GM에다가 뭐 이 운송비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CIF 조건으로 이 물건을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물건을 팔면서 이윤 및 일반 경비에 내가 내 판관비에 운송비가 포함이 되어서 이제 판매가 됐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 운송비를 또 구하는 게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오히려 더 이중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는 내 걸 쓰는 게 아니라 동종업계의 매출 판매 이윤 및 일반 경비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FOB로 판 사람은 이렇게 운송비를 더해야 되는데 CIF로 판매한 사람은 그냥 세일즈 자체가 CIF니까 운송비를 또 더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냥 법 규정에서 상으로 보면은 이 규정 자체는 FOB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내지는 우리 협정 자체가 FOB랑 CIF를 좀 구분을 해놓고 또 FOB를 쓰고 싶은 나라는 FOB 쓰도록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만 더했을 때는 운송비 누락될 수 있으니까 CIF 과세주의를 쓰는 나라에서는 국제 운송비까지 다 더해라. 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좀 이중 과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정 52페이지는 협정에서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인데 뭐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규정이랑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고요. 그 조금 중요한 내용은 제가 54페이지에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52페이지에서는 이 생산 비용, 이 원가와 관련돼서 이제 좀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시행령 28조에 보면 생산 비용에는 뭐 아래 두 가지 비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산 요소 중에 그 두 번째 있는 용기 및 포장 비용이 그 제조 원가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판매자가 포장 비용을 다 부담을 했을 때는 우리 가산 요소를 그러니까 우리 지금 1방법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방법에서 판매자가 그 용기 포장 비용을 다 부담을 하고 그게 PAPP가 돼서 물건을 판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가산 요소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죠. 그죠? 원래 PAPP 팔려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거래됐다는 얘기는 내가 제조자 원가를 쭉 올려봤더니 그 안에 포장 비용, 용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별도로 가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우리가 첫 번째 가산 요소에서 가산을 해야 되는 상황, 다시 말해서 수출자가 판매를 할 때부터 용기 비용을 부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매자가 추가로 용기 비용을 부담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의 거래라고 하면 그거를 5방법에서 쭉 올렸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때도 5방법 하에서도 그 운송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출자의 장부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 물품에 대한 용기 비용, 포장 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죠. 왜냐면 애초에 실제로 실제로 판매자가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표현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구매자가 부담을 한 용기나 포장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조 원가에다 그 비용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자 원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또 포함할 필요는 없는데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비용 추가로 포함을 시켜라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럼 이제 용기 및 포장 비용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 설계 고안 디자인 등 국내에서 개발된 용역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표현이랑 좀 같이 봐야 될 게 우리 이제 그 5방법을 생각하면서 그 1방법이랑 같이 보면서 제일 중요한 생산 지원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금 이제 첫 번째 말 나왔던 용기 포장 비용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법에도 있고 협정에도 있거든요. 그 용기 포장 비용은 추가로 가산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분명히 이런 게 한 꼭지로 나올 테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 지원 비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5방법 계산하실 때는 생산 지원 비용을 잘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만약에 내가 이제 물건을 하나 생산을 쭉 할 건데 아까랑 이제 똑같은 이제 코스트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뭐 이윤 및 일반 경비가 들어가고 프레이트 이제 국제 운송비가 들어가서 이제 이게 5방법
과세 가격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생산 지원을 받았다, 생산자가 생산 지원을 받았다라고 보면 그 생산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여기 들어가는 원재료, 뭐 예를 들면 원재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재료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쭉 만들어야 되는데 원재료를 무료로 받았거나 인하된 가격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생산 지원이 없었다라고 하면 누군가한테 100만 원 주고 사야 될 원재료인데 구매자가 그 원재료를 무료로 줬거나 뭐 40만 원, 60만 원 할인해가지고 40만 원한테 나한테 줬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 수출자의 원가표는 아무리 열어봐도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생산적 물품이 포함이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 코스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실제로 이 수출 물품에 생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이제 다 공개하라고 했는데 여기 수출자의 원가를 아무리 뒤져봐도 생산 지원을 받은 물품에 대한 대가는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공짜로 받아서 공짜로 팔았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만큼 비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5방법과 그 1방법의 논리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 생산자의 그 원가에는 생산 지원이 포함이 안 돼 있지만 강제로라도 이 생산 지원 비용을 넣어서 원가를 만들어야지 최초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1방법과 5방법이 동일한 선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 법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생산 지원이 있을 때는 그 원가에다 생산 지원을 더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없는데 그게 이제 우리 고시 말고 협정 6조에 보면 54페이지 6조 1항 3항 쪽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어시스트 비용이 있을 때는 이 제조 원가에다가 어시스트를 가산을 시켜라 라고 이제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해는 되시죠? 만약에 원가가 100이었는데 실제로 원가가 100인데 수출물품에는 뭐 한 50짜리가 무상으로 구매자로부터 받은 원가 어시스트가 50이 있더라. 그럼 이제 제조 원가를 총 150으로 봐라.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산 요소 중에 어시스트에 해당하는 생산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만큼은 제조 원가에다 더해라라는 것이 이제 협정에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항상 걸리는 부분, 그 국내 개발 용역.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국내 개발 용역은 생산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가산 요소에서 제외시켰어요. 그죠? 가산 요소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시스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50만큼 더하지 말고 만약에 이 어시스트가 원재료 50이었으면 100짜리를 50 더해가지고 150으로 더하는 게 맞는데 국내 개발 용역이 50만큼이 무료로 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하지 말고 여전히 100이 되어야 1방법 원칙과 동일한 거죠. 그죠? 그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100으로 그냥 이 50이 만약에 국내 개발 용역이다라고 하면은 15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50으로 만드는 게 딱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근데 지금 54페이지 그 시행령 28조에 있는 두 번째 줄 읽어보시면 조금 헷갈리실지 모르겠어요. 국내에서 개발된 용역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좀 헷갈리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용역이 생산자가 부담했을 때는 또 포함을 시킨대요. 또 다시 포함을 시킨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생산자가 쓸 때는 포함을 시킨다는 말이. 자,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이제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시스트든 간에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무료로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생산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나요? 무료로 줬다라고 하면 생산자가 부담한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 생산자가 부담한 경우라고 말했죠. 생산자가 부담한 경우라고 하면 이거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을 했을 때는 일부는 부담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주면 80만 원을 할인을 해주면 생산 지원은 80만 원이죠. 근데 생산자가 부담한 금액은 20만 원이 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인하된 가격일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라고 일단 처음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인하된 가격일 때는 포함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하된 가격으로 했을 때 생산자가 부담한 비용, 그러니까 국내 개발 비용이 만약에 총 100짜리인데 뭐 할인 내지는 인하라고 할게요. 할인을 80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판매자 부담은 20만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시스트는 이거를 말해요. 그죠? 만약에 80을 할인해주고 20을 부담했으면 80만큼은 이때 만약에 생산 개발 용역이 총 그냥 용역 말고 생산 지원이 총 100인데 80을 할인해주고 20을 부담을 시켰으면 인하 차액만큼을 어시스트로 가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80을 한다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가산 요소의 논리였죠. 근데 국내 개발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 80을 더하지는 않게 돼 있죠. 가산 요소로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다 공통이에요. 만약에 판매자가 무료로 받았을 때는 이만큼 비어 있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100만 원짜리를 요렇게 해서 100만 원에 여기다가 20에 제공을 하고 80을 할인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원래 원가에, 그러니까 자기 이제 생산자가 이거 실제로 부담한 원가잖아요. 생산자가 실제로 부담한 원가에 이 20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때는 추가로 그때는 이제 20만큼은 가산하지 않고 80만 추가로 가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개발 용역 중에서 구매자가 포함한 분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생산자 원가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생산자 원가를 그대로 쓰면, 그러니까 조정 없이 그대로 쓰면 얘는 당연히 포함이 돼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포함이 돼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뭐 공제하거나 조정하거나 뭐 추가로 더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용역이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결국은 뭐 국내 개발 용역은 추가로 가산하거나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이 만약에 그냥 원가를 쭉 열어봤더니 구매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서 원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 그대로 굳이 빼지 말고 포함시켜서 그냥 원가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용역도 결국은 근데 이 논리가 우리 1방법에서도 마찬가지고 5방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개념으로 똑같이 볼게요. 내가 이제 총 100만 원짜리 국내 개발 용역을 그냥 뭐 100원에 그냥 줬으면 그 100원만큼이 더 싸게 수입을 해온 거 맞죠? 그러면 100을 원래는 더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내 개발 용역이니까 굳이 더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할인을 해서 줬다. 원래 100짜리를 80을 할인해갖고 20에 줬다라고 하면은 판매자는 당연히 나한테 20에 샀으니까 20을 나한테 다시 회수하려고 20만큼 비싸게 팔겠죠. 그죠? 원래는 100만큼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80은 할인해 줬으니까 20만큼만 비싸게 팔겠죠. 그러면 그 20만큼은 공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과세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무상으로 줬을 때보다. 무상으로 줬을 때는 그냥 플러스 0인데 할인된 가격으로 줬으면 20만큼 부담한 만큼 나한테 회수하려고 할 테니까 20만큼 플러스 하니까 과세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 효과가 우리 5방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된다. 라는 표현이 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용역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표현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뭐 그럼 이제 사실 이제 이 원가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5방법에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4페이지 그 협정 6조에 대한 주해 관련된 내용 해가지고 보면 그 일단 2번부터 보면 비용 또는 가격은 생산자의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동종동류 비율은 수출국에서의 동종동류 비율이라고 했었는데 제조 비용 원가 이 코스트는
생산자의 원가인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자랑 수출자가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생산자의 원가를 기초로 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3번 해당 비용 또는 가격은 제8조 1항 A의 2와 3이 그 용기 비용, 포장 비용이거든요. 용기 비용, 포장 비용을 명시하고 있는 요소들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가에는, 제조 원가에는 용기 비용, 포장 비용이 만약에 빠져 있으면 반드시 넣어서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법에는 없어요. 우리 법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협정에만 되어 있는 표현이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오방법 계산할 때 그 뒷내용이 포함돼서 계산이 돼야지 맞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한 수입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한 제8조 1항의 비, 그게 생산지원 비용이죠. 생산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뭐 8조에 따라서 뭐 적절히 분배된 가격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지원 비용이 만약에 원가에 빠져 있으면 그만큼 가산시켜서 이걸 전체 원가로 봐야 된다. 이 표현이 지금 협정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점에 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제8조 1항의 생산지원 용역, 그러니까 수입국에 생산된 8조 1항의 B4가 생산지원 그 국내 개발 생산지원 용역이겠죠. 에 명시된 해당 요소의 가격은 그러한 요소를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부담 안 하면 포함하지 않고, 부담하면 요 20만큼이 원래 자기 원가에 포함이 돼 있을 테니까 그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 굳이 뭐 빼거나 조정하지 말고 그대로 납둬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국내 개발 비용이 이 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빼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일방법에서 논리랑도 더 배치되는 결과가 나와요. 일방법에서도 만약에 판매자가 부담을 한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PAPP에 포함돼서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듯이, 오방법에서도 구매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을 했다라고 하면은 굳이 공제하거나 제외시켜버리지 말고 요까지 전부 다 포함한 것을 원가로 봐야 일방법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소의 비용 또는 가격은 산정가격 결정에 있어서 결코 중복되거나 중복 계산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저런 비용들, 국내 운송 비용 등이라든지 뭐 다른 원가성 비용들도 뭐 이중으로 가산되는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런 비용이 있다면 이중으로 가산하거나 포함시키는 것은 좀 배제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4방법, 5방법 할 때, 그리고 또 우리 1방법 내에서도 1방법 배제할 때 뭐 특수가격, 특수관계자 간 이런 거래할 때 이윤 및 일반경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윤 및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6조에 대한 주해 5번에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조금 저랑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윤 및 일반 경비는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거 지울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그냥 손익에서 보면 여기에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와 를 빼면 이제 오퍼레이팅 마진이 나오는데, 뭐 이게 보통 이제 일반 경비, OM이 이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산식적으로 보면 매출 총 이익률에다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빼면 오퍼레이팅 마진이 나오는 개념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 OE랑 OM을 더하면 GM이 나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더했을 때는 결국은 GM이 나오는 구조,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나오는, 매출 총 이익이 나오는 구조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관세에서만 이렇게 이제 통합을 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내가 물건을 사와가지고 물건을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다 이제 재판매를 한다라고 보면 이제 요 개념이 되겠죠. 내가 이제 국내에다 재판매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원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윤 및 일반 경비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관세청에서 봤을 때는 국세청이랑 좀 다른 게, 국세청에서는 경비를 얼마를 써서 이윤을 얼마나 남겼냐, 그래서 이 OM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나 뭐 이런 소득세를 계산을 한다라고 보면,
관세 목적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이 중에서 관세 과표랑 제일 근접한 게 이거거든요. 이 COGS,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우리 사방업 계산할 때도 일부 뭐 원가나 아니면 국내 운송 비용이나 관세 이런 두 가지 정도만 조정을 하면 과세 가격에 근접한다라는 게 이제 사방업 논리였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거를 빼면 나오는 게 GM이니까 얘는 고정값이고 얘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이 GM이 높거나 낮거나가 결정되는 이제 그런 구조인 거죠. 그냥 우리 관세에서 말하는 그 회사의 손익을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그러면 결국 이제 이 GM이 중요한데 그럼 GM이라는 건 결국은 OM이랑 OE로 같이 구성되는 건데 관세청에서 보기에는 이거예요. 만약에 비용을 많이 쓰면 당연히 OM이 적게 남는 거고 비용을 적게 쓰면 OM이 많이 남는 거고 OM을 뭐 많이 쓰면 비용을 많이 쓰면 OM이 적게 남는 거고 뭐 이런 구조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OM이 얼마인지 OE가 얼마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총 합계, 이윤 및 일반 경비 합계액이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가 결국은 가격이 얼만큼 수익 가격이 높냐 낮냐를 측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측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방법이든 오방법이든 동일하게 이 이윤 및 일반 경비를 굳이 나눠서 계산을 하지 않고 일체로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표현 자체도 이윤 및 일반 경비 우리 회계에서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그냥 이윤 및 일반 경비라는 통터는 말을 쓰고 그것을 그냥 일체로 봐서 결국은 이제 매출 가격에서 우리 수익 가격을 뺐을 때는 그 나온 게 그 이윤 및 일반 경비인데 그게 높거나 낮은지에 따라서 결국 수익 가격이 높거나 낮은지를 같이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윤 및 일반 경비랑 관련돼서는 그 6조의 5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이윤 및 일반 경비가 왜 전체로 취급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윤이 높으면 비용이 낮고 비용이 높으면 이윤이 낮고 뭐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그 5조 맨 밑에 쪽에 보면은 이 매출 총이익률도 우리 법 표현이랑은 조금 다른데 협정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협정에서는 이 매출 총이익률도 만약에 수출자의 매출 총이익률이 통상의 매출 총이익률과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수출자 거 쓰면 된다. 근데 만약에 그게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수출자 거 쓰지 말고 그 동종업계의 매출 총이익률을 쓰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방법만큼 뭐 디테일하게 10%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런 걸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법에서는 아예 수출자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오방거 생각하실 때는 그냥 여기는 수출자 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을 쓰는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56페이지 그 7번에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56페이지 7번에 보면 제6조 1항 B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 경비는 그러니까 이윤 및 일반 경비라고 한 거. 그러니까 이윤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 원가성 비용들 다 빼고 남은 이윤만 그냥 얘기하는 거고 일반 경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성의 금액인데 6조 1항 B, 그러니까 이 6조 1항 B는 이 원재료비거든요. 원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데 물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 또는 간접비를 다 포함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때 가산 요소 6가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한 비용들이 수출을 하는데 꼭 필요하고 다시 말해서 수출하는 사람의 원가성 비용이다라고 하면 원재료 B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6조 1항 A가 되겠죠. 6조 1항 A인 원재료 B에 원가성 비용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비용이라고 하면 한 군데다 더 넣을 때가 있는 거네요. 이윤 및 일반 경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이 코스트에다가 넣거나 이 GM을 쪼개서 뭐 이게 결국 OE랑 OM 두 가지로 나눈다고 치면
이 이웃 및 일반 경비에다 넣거나 제조 원가에다 넣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다 꼭 넣어서 결국 5방법 넣을 때는 같이 뭐 여기다 넣어서 올리나 여기다 올리나 똑같은 효과가 있을 테니까 결국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생산 또는 수출과 관련돼서 판매에서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저기다 다 넣어가지고 5방법을 계산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뭐 CIF 과세주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같이 보는 거. 운송 비용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1방법에 있었던 뭐 국제 운송 비용의 범위를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분기점도 마찬가지로 1방법에서의 뭐 선적 본선화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까지 운송비가 다 포함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겠죠.